진짜 시장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어느덧 4월 4개월 진행이 됐는데요. 1분기도 끝났고 이제 1분기 실적 시즌도 들어와서 많은 종목들이 어제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4월달까지는 시장은 분명 상승장이었습니다. 네, 상승을 해왔고요. 이 안에서 보면은 이제 거의 주도는 삼성전자죠. 네.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 주도적으로 나온 건 거의 없고요. 진짜 시장 오늘 금요일 마지막 날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킥후크 야구 용어인데요. 선발 투수가 나와서 보통 선발 투수라고 하면은 최소 6이닝을 던져주는 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QS라고 하죠. 근데 현재 킥후크로 유명한 분이 한 명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이글스의 김성근 감독이 킥후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선발 투수를 뭐 1이닝에도 내리고 거의 불펜으로만 돌려서 비정상적인 한 해를 작년에 보내면서 많은 비난을 좀 받았습니다. 왜 제가 이 킥후크를 갖고 나왔냐면, 우리가 지금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2개월이라고 보면, 12이닝이라고 보면 이 기간 안에 저는 킥후크를 좀 한 거죠. 이제 불펜 투수들이 나와서 막 던져야 되는 시점이 된 건데, 중요한 건 이제 5월달, 6월달부터 2분기 시점, 지금 벌써 2분기에 4월에 한 달 지났고 5, 6월이 남았고 7, 8, 9 이제 3분기까지 있는데, 과연 저희 킥후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 신고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시청하신 분들도 궁금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진짜 시장의 이슈에서 나오는 브리핑처럼 지금의 장세는 온전하게 상승을 봐줄 수 있는 장세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계속 가는 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마 이 킥후크 논란은 이 진짜 시장 시청하시는 분들은 계속 갖고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진행하는 그 킥후크가 현재로서는 결과를 도출하고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해석해 나가고, 변화를 줘야 될 때는 변화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는 왜 변화를 주지 않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국내 GDP 1분기 상향 발표입니다. 전일 발표됐죠. 0.9%. 그 다음에 빅스 공포지수 최저 수준, 달러 인덱스 추이입니다. 먼저 GDP 발표된 걸 보니까요, 분기별, 저는 여러분들께 교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GDP가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분기가 진짜 최적이다. 무조건 때려 박아라. 주식을 사야 될 시기다. 최고의 기회다. 근데 그것은 자주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최근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계절 조정 계열로 해가지고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가 한국은행 자료에서 나왔는데 마이너스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최적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거는 몇 번 안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 기회는. 1분기에서 0.8% 예상치인데 0.9% 나왔거든요. 역으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최근 2011년도부터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747이라는 경제 공약을 갖고 나왔을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경제 성장률 자체로는. 보시면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디죠. 분기별로 1.0, 1.0, 1.0. 2013년도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1.0, 0.9, 0.9, 1.0.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라 곳간의 돈을 갖다 뿌렸거든요. 추경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2015년도 3분기에 1.3. 그럼 이번 0.9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 몇 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분기별 성장률에 있어서는 상단일까요? 하단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0.9와 1.0이라는 것은 거의 상단의 꼭지스러운 경제 성장률이다라고 보여지죠. 꼭 0.9, 1.0 찍었다 해서 그 다음 분기가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보고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얘기해 드리는 것은 1.0을 찍었으니까 그 다음에 무조건 빠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0이면 분기별 성장률의 상단을 만드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죠. 현재 새 정부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경제정책을 빠르게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에 따른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그 현재로서는 1분기와 2분기까지는 우리 경제 성장률은 일단 정부 정책에 있어서의 기대 심리는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봐요. 5월 9일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내각 구성하는 데만 해도 아무리 못해도 한 달이 걸리는데 내각 구성하고 나서 또 야권에서 이제 야권이 바뀌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어떻습니까? 만약 민주당이 문재인 후보가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 입법 처리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만약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잡는다면 입법 처리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국민의당이 잡는다면 안철수 후보가 입법 처리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의회가 갈라졌기 때문에. 양당 체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이 대통령 선거는요, 19대 대통령 선거는 누가 되든 참 힘들어요. 왜 제가 그렇게 보냐면 의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역주의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거든요. 잠깐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호남도 그렇고 영남도 그렇고 지역주의가 연연히 만연하고 있어요. 국민의당 후보 지원하고 있는 정치계 인사들 김한길 씨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호남의 지역 이기주의에 편성하고 있다고요. 호남과에서 한다는 얘기가 선거 유세에서 과거 문재인 후보 참여정부 시절에 호남에 별로 지원 안 했다. 자리를 안 내렸다. 이런 지역팔이 하고 있고 또 영남에 가면 홍준표 후보는 영남팔이 하고 있고요. 정말 이럴 때는 둘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제가 이 GDP 성장률에 왜 정치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지금 시점에서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내기 어려우니까 향후에 정책을 내놓던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차기라네 다음 총선 때까지는 무언가 좀 추진하는 데 있어서 힘들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싸움이 심화될 수가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통합도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선거하면서. 근데 속내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적폐청산을 과감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과거 김대중 정부처럼 통합을 강조하면서 통합으로 상생의 길로 갈지 참으로 어려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고요. 만약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가 된다 하면은 민주당에서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정치적으로 인위적인
개편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정부와 정치권의 어떤 정책적인 힘을 당장 발휘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제 시각이에요. 분명 새로운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것은 워낙에 썩어 문드러진 옹이들을 이번에 도려냈기 때문에, 누가? 국민들이 도려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감이 있는데, 글쎄 이 GDP 성장률을 보면서 느끼는 바는, 현재로서는 차기 정부가 들어왔을 때 과연 2014년도처럼 새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도 막 하고 했었던 그런 것처럼 정부 정책의 힘이 얼마나 발휘될지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 내용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보면 민간 소비 부분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결국 2015년도에도 정부의 소비가 많았었던 거고요. 그쵸? 그 정부 자체의 소비가 2015년도에 많은데 전년도에 2010년도는 뭐 레임덕에 완전 가버린 거죠. 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3분기 그 태블릿 PC 사건 터진 다음부터 건설 투자, 사실상 1분기의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 여기서 설비 투자는 IT 쪽에서의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분기 성장률 0.9%는 2분기에 더 상향돼서 진행이 될지 여부는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제가 얘기하는 시각이기도 하지만 경제 관련 전문가들 또는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하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 과연 올해 몇 %의 성장률을 보일지, 분명히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들에서 보면 상향은 했어요. IMF도 좀. 근데 사실상 IMF는 상향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IMF는 상향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연구기관들이 좀 상향을 한 것 뿐이지. 자, 그래서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GDP 바닥스러움이 나왔을 때 정말 이때입니다 라고 사야 되는 시기가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1분기 GDP 상향이 2분기, 3분기를 가면서 뭐 1.0, 1.3 상향된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또 저보다도 더 많은 통계와 고급자를 갖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브리핑이 나가겠죠. 계속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해석은 정치권과 같이 맞물려서 해석을 좀 해본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뻔한 상식이잖아요. 그 정도의 상식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정치권에 대해서. 네. 비슷해졌습니다. 이거 아직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공포지수, 비스지수는 최바닥 수준입니다. 역으로 유의할 때, 공포지수가 최고 수준일 때 역으로 공격할 때입니다. 2015년도 여러분들이 제 시황을 들었을 때 8월달에 바닥입니다라고 제가 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TV 방송에서요. 당시 이토마토 출연하고 있을 때인데요. 5월 18일부터 진짜 시황이 됐었죠. 5월 18일날부터 고점입니다. 고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뚝뚝 떨어졌을 때 8월달에 저점이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당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가 예상했던 지점보다 좀 더 오버슈팅이 됐네요. 언더슈팅이 됐네요. 그러나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바닥입니다. 라고 했던 유튜브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TV 방송에 나가서 출연했을 때.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사실상 추이를 읽어나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12년도부터 지금까지요. 또 그전에도 과거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2월 1일날 최저가 9.97입니다. 사실상 최바닥 수준입니다. 이 공포지수는 공포지수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시장이 빠졌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그렇죠? 2012년도에 6월달, 2013년도에 6월달, 2014년도에 가을, 9월달,
2015년도에 8월달.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한번 봐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주가지수 차트. 쭉 빠졌죠? 공포지수 높을 때. 쭉 빠졌죠? 6월달 공포지수 높을 때. 쭉 빠졌죠? 10월달에 공포지수 높을 때. 쭉 빠졌죠? 8월달 공포지수 최고 높을 때. 이게 공포지수 최고 높아졌을 때예요. 그때가 바닥이에요. 그 전년도에 이제 공포지수가 브렉시트 때문에 한번 높아졌었고, 이때 높아졌었죠. 트럼프 당선 때. 역으로 주식에서 매수의 기회라고 본다면, 저 공포지수의 폭발력이 나올 때, 공포지수는 사실상 30을 도달하면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20만 넘어가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주식을 사서 보유를 해야죠. 그때 샀는데 더 떨어졌다? 또 사야죠. 분할로. 그러니까 공포지수는 정말 활용하기 아주 좋은 지수예요. 어차피 경제가 망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소멸되는 건 없으니까. 결국 소멸은 없잖아요. 그 지수 자체가 소멸은 없으니까 전 세계 지수에서 마이너스 지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500? 종목은 폐지가 되지만 상장 폐지가 소멸이 되지만 지수는 소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공포지수는 20에서 30이 넘어가면 바닥으로 인식하고 주식을 사야 될 텐데 전년도에 11월 달에 제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딱 뭔가 좀 수상하다. 상단이 조금 있으니까 수상하다. 근데 킥후크로 해버렸죠. 그때 당시에 딱 정리를 인버스를 다 해놓고 뭔가 좀 수상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올라왔어요. 올라간 것까지는 잘 보고 갔는데 킥후크를 해버렸죠. 올해. 그 킥후크를 하게 된 이유들은 여러 가지 얘기해드렸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보면 2월 1일날 점진적으로 어떻습니까? 공포지수가 올랐죠. 근데 사실상 지수는 제가 이때부터 계속 얘기했었죠. 전량 저항이다. 그리고 여기서 올랐다 눌렀다 이렇게 누를 것이다. 여기 이제 완전히 또 어긋나기 시작했다고요. 이 구간이. 그래서 공포지수는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갔었고 이때. 근데 지금 보면 최바닥이에요. 사실상 공포지수의 역산으로 들어가면 지금 공격할 때냐 유의할 때냐.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년간 지켜봐왔던 파생시장과 공포지수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할 때는 지금은 유의할 때지 공격할 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는 공격을 하고 싶겠지. 그러나 제가 보는 과거 데이터 2012년 뿐이 아니라 2009년도, 2008년도부터 보더라도 지금은 그 이전 아주 오래전부터 보더라도 공포지수의 데이터로는 유의할 때지 공격할 때라고 얘기하는 건 단무지라고 봐요. 단순 무식. 예. 단무지라는 표현을 좀 쓰죠. 요즘 애들이 쓰는 건지 꽤 된 것 같은데. 그 마음만 급하고 심리만 요동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렇게 구간별로 대응을 하면 편합니다. 다만 지금 하나에 뭔가 초점 맞춰서 빠르게 왔다리 갔다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고 이게 틀렸나봐. 킥후크가 짜증나죠. 원래 킥후크 짜증나요. 저 같은 경우도 야구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인데 킥후크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유 선발이 망하든 말든
아, 좀 맡겨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도 좋아해요. 확률이 높다고 해서. 야구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만.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맡기진 않습니다.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저는 공포지수 최바닥 수준에서 역으로 유의할 때지 혹시 공포지수가 뭐 3, 4까지 떨어진 적 있나요? 없어요. 가장 예전에 낮을 때가 7점대는 있어요. 7점대는 있어요. 근데 지금 시기는 그것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참고해 주시고 이건 절대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공포지수가 80을 가도 할 말은 없는 거고요. 공포지수가 뭐 3을 가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꼭 지금 요 근래의 데이터에서 10 정도가 왔을 때 바닥이었다라는 게 보인 것 뿐이지 저도 이게 더 내려가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은 공포지수가 바닥스러운 자리로 자리 잡고 가고 있으니 공격보다는 유의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달러인덱스입니다. 특이한 거는요. 지금 삼각지 맥점을 제가 그려가지고 갖다 놓은 건데요. 삼각지 맥점에 두 군데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요. 어디냐? 하나는 먼저 짧은 삼각지 여기 저점에서 요거점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 99.8 정도가 나오거든요. 요 99.8을 기준으로 이탈했다고요? 이탈한 상태에서 다시 반등 주고 왔다 갔다 할 자리예요. 그리고서 올라가야 될지 뭐 누르게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되고. 그럼 또 하나 나오죠. 요 고점과 이 고점을 그리고 이 저점과 이 저점을 그려서 만나는 파란색과 검정색이 만나는 이게 대략 97이거든요. 97. 올해 제가 달러인덱스를 보면은 97이 맥점의 중요한 저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수상한 게 하나 있어요. 양적 완화가 종료된 시점이 여기거든요. 2014년도 12월. 양적 완화 종료되고서 상승을 했어요. 근데 다시 늘려. 기준금리 인상을 했어요. 인상하기 전에 올려. 인상했더니 2010년 12월 인상했더니 오히려 올라간 척하다가 빠져. 2016년도 12월에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더니 오히려 올리고 난 다음에 빠져. 2017년도 3월에 금리 인상했어요. 인상하기 전에 올라가더니 빠져.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왜 기준금리 인상하는데 빠지지? 아, 지금 17년도는 트럼프 당선이라고 쳐도 그렇다 치지만 오바마 때는 왜 달러가 양적완화 종료하고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달러 강세가 안 되고 달러가 빠지지? 이 부분은 제가 더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의 강세와 약세의 시늉리지 효과에 따라서 그 달러의 강세와 약세의 추이를 제가 시늉리지 효과라고 했잖아요. 그 시늉리지 효과에 따라서 전체판이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저 부분이 저도 조금 아이러니해요.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 어쨌든 간에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 인상 시기에 오히려 인상 발표 전에는 달러가 강세이나 발표만 하고 나면은 떨어진단 말이지.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원화가 강세로 가면 외국인 수급에는 분명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GDP 3만 부를 향해 갈 때까지 가장 좋은 찬스 한 번을 잡아야 된다. 그 좋은 찬스를
작년 2010년 1월 달에 한 번 넣었다가 빼가지고 짱구가 됐는데, 그래도 중간에 한 번 있겠죠. 아직, 그래서 지금 그런 좋은 찬스는 아니니까 좋은 찬스를 기다리자고 얘기하는 건데, 3만 불 될 거라고 전 봐요. GDP 3만 불. GDP 3만 불 되면 주식을 그때 뛰어들어서 살려고 한 사람은 손해보는 건 아니겠지만 되게 아쉽지. 왜? 그 전에 일찌감치 박앤세일 됐을 때 사놨으면 3만 불 돼서 지수가 날아다닐 때 그때 무조건 춤추고 다닐 테니까. 그때는 주식을 살치기가 아니라 들고서 놀러다니고 들고서 언제 팔까 고민하는 시기가 될 거니까. 그 달러의 약세를 가면 원화의 강세를 간다는 것은 GDP 3만 불이 굉장히 유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증시는 굉장히 우호적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답을 못합니다. 제가. 저 달러 인덱스의 삼각지 맥점은 제가 잡는데 저 왜 저런 현상이 있을까? 정말 달러 인덱스가 97을 깨고 그리고 검정색의 삼각지 맥점인 95까지 깨고 내려간다면 이건 뭐 서프라이즈한 거죠. 저건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여러분들께 이제 자료를 보내드린 거지만 한 번 더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삼성전자가 40조를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전자는 이번에 자사주 소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안 돼. 4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장내 매수를 합니다. 2조 2천억 정도고요. 주식 수로는 90만 주입니다. 그리고 주식 소각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건 뭐냐면 현재 보유 중인 자기 주식 보통주 1798만 1686주를 우선주는 322만 9693주를 2회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분할해서 소각할 예정이다.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1차 소각의 수량이 899만 843주 이번에 소각하겠다는 얘기예요. 저게 사실상 크긴 큰 겁니다. 근데 저거는 재무적인 투자적인 어떤 가치의 상향이 되는 거지 평가의 가치가 시장의 상승의 요인에 그 수급적으로는 좀 그래요. 왜냐? 장내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결국 장내 수급과 장내 수급의 요인이거든. 그래서 실적 요인이거든. 근데 이것이 평가가 이렇게 그 대규모의 소각이 자사주가 나온 거는 그 가치적으로는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 이 얘기는 거꾸로 상향을 높이는 소식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하단을 잡아놓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요 200만원 이하로 내려갈 일은 거의 없을걸요. 죄송합니다. 200만원 이하가 아니라 200조. 죄송합니다. 시가총액이 300조인데 시가총액이 200조 이하로 내려갈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재무적 투자적 가치 지표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대구 대표적인 게 PBR이 상향이 될 거라고요. 주당 순이익도 좋아질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하단의 어떤 높이를 확 높여놓은 거지 상단을 확 높여나갈 수 있는 이슈 모멘텀 아니라고 봐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지수 예상 전략인데요. 오늘 하루 예상. 오늘 월봉 마감이거든요. 그리고 주봉 마감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상승된 구간은 삼성전자예요. 그죠? 땡긴 게 삼성전자밖에 없잖아요. 은행 살짝 땡긴 거 있고 은행 땡기면 삼성전자 땡겨 빼고는 다른 거 없죠. 미치고 팔짝 될 노릇이지만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 얘기는 지금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저러는 것은 누가 뭐래도 미친 거예요. 핵심 포인트만 얘기합니다. 미결자 약정 최대 증가치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쵸? 옛날에 말하면 14만 8천 개까지 온 거예요, 지금. 미결이면 좀 더 15만 개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갈 수도 있겠지. 제가 15만 개라는 건 과거로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30만, 지금 현재 승수자 밖에 30만이라고 하면 대박이죠, 뭐. 다 온 거지, 뭐. 오늘 하루는
287.5, 288점 땡땡, 280점 땡땡, 285점 땡땡. 오늘 종가상 종가고가는 아닐걸? 윗꼬리를 만드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오전에 올라가면은 누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아니면 초반부터 바로 눌러서 왔다리 갔다리 해주던가. 윗꼬리가 생기는, 정말 월봉상 종가고가로 끝나겠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야 되겠지만 그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이 가격대를 보시고 갭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갭 앞면에서 미회 기자를 와야 된다니까요. 하나 둘 셋 3갭이에요. 다 와야 돼. 참고 기준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